아이입니다. 하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은 없다고 둘 다 제 자식이기에 저나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부모 노릇하며 차별 없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의 남편에게 고마워요. 지금부터 제 젊었을 적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평범하지만 무남동녀 외동딸로 나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겨우겨우 서울에 있는 대학을 턱걸이로 갔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장하다 하셨죠. 대학생이 되니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고 세상이 다 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외동딸인 제가 대학에 가면서부터 친구들이랑 어울리는데 푹 빠져 귀가 시간이 날이 갈수록 늦어지자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걱정을 달고 사셨습니다. 연수야,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지 않니? 앞으론 9시까진 무조건 집에 오도록 해라. 여자들은 무조건 밤길 남자 조심해야 돼. 대학 졸업할 때까진 남자친구 사귀지 말고 나중에 때 되면 아버지가 괜찮고 좋은 남자 소개해 줄 테니까 넌 그냥 네 애비만 믿어라. 알았지?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저는 세상 속의 새도 아니고 마냥 저를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갑갑했고 싫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고 철없던 시절이네요. 그러다 저는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두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야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같은 과 복학생이었던 남학생을 사귀었던 것이었죠.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군대 다녀와서 학년이 저보다 한참 낮았어요. 당연히 졸업이 늦을 수밖에 없었죠.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정신 못 차리며 아쉬워하는 제게 그는 다정한 사내의 가면을 쓰고 저를 겉으로나마 달래더군요. 먼저 졸업하고 신부 수업이나 받고 있어. 열심히 취업 공부해서 졸업하자마자 번듯한 직장 얻어서 바로 너 데려갈 테니까. 나 믿지, 박연수? 라고 얘기를 하니 의례적인 말일지라도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그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만 된다면 어서 그와 결혼 허락을 받아 그의 아내가 되어 행복한 가정에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제 꿈은 그의 아내이자 현모양처가 되었죠. 얼마 후에 저는 졸업하여 직장을 다니게 되자 학교 다닐 때보다 기분 탓인지 그와 멀어진 듯하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요새 말로 흔히 잠수를 타는 일이 잦았습니다. 것 때문에 많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가 변심했다고 생각은 해본 적 없고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에게 있어 그는 저의 첫사랑이자 첫 연애 상대였으니 많이 서툴렀지만 이게 제 사랑법이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와의 사이는 이상하게도 소원해져 가고 있어 속이 타들어갈 것만 같았어요. 더군다나 그에게 충격을 받았던 건 아마도 제가 어느 날 학교로 찾아갔을 때부터인 것 같네요. 멀리서나마 후배와 다정히 앉아있던 그를 보니 이상한 예감이 들을 만큼 둘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있던 예쁘장한 후배는 학교에서도 유명한 후배였는데 집안이 엄청난 부자라고 소문이 돈 만큼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다녔어요. 질투에 눈이 먼 저는 그를 불러내었고 대체 그 후배와 어떤 사이냐고 화부터 냈습니다. 질투가 불러온 참사였죠. 매달릴수록 도망치고 싶은 그 심리를 젊은 시절 전 순진하게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 방철성은 심드렁하며 귓밥을 파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더군요. 소영이랑 수업 같이 듣는데 조별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주 봐야 한다고. 너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날 의심하는 거야? 지겹다 지겨워. 어떻게 사회생활 좀 한다는 직장인이 되어서까지 그러냐 넌. 지겹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널 몰라? 후배랑 수업을 빌미로 희희낙낙하니까 좋디? 제발 좀 실망시키지 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실망은 누가 했는데?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하느라 바쁘다는데 어떻게 넌 맨날 나한테 일이 집요하게 구냐? 남자들은 너처럼 숨막히게 하는 애들 매력 없어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사랑 타령 작작 좀 하고 적당히 좀 하자. 어? 그는 제 말에 기분 상했다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가 내 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첫사랑에 빠져 허우적대었던 저는 정신 못 차린 채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방학 때 남자친구가 어쩐 일인지 저와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사귀는 동안 둘이서 가까운 근교는 자주 다녀왔지만 멀리 지방까지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1박 2일 여행을 제안하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눈치챈 저는 많이 갈등해야 했죠. 뭐 굳이 내키지 않으면 말고. 나는 우리 관계가 너무 틀어져 있는 것 같길래 예전처럼 회복하고 싶어서 좀 멀리 나가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자고 했던 것 뿐이니까.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가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더군요. 결정을 한 후 부모님께 어떤 핑계를 대야 하나 고민하며 저는 남자친구의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부모님께는 친구 결혼식을 핑계대며 둘이서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바다를 보니 기분이 좋아 여행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그 어느 때보다 저를 챙겨 우리 둘은 즐거운 시간을 바닷가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깨끗하고 아늑한 숙소에서 우리는 떨리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어쩐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순전히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다음날 버스 시간이 다 되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닷가를 거닐고 돌아가자며 우리들은 해변가로 향했습니다. 전날 갔던 그 해변가를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손을 쳐내며 저보다 한 걸음 뒤쳐져서 걸어갔던 남자친구.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마음이 상한 저는 먼저 해변가 근처로 걸음을 옮겼지요. 그리고서 뒤돌아보니 남자친구와 저의 거리가 마음처럼 제법 차이가 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저와의 거리를 두고서는 멈춰서서 자기 발끝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뭔가 가슴속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오더군요. 그렇게 둘이 말없이 한참을 서 있다가 남자친구 방철성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진작 말하지 못한 게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두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 서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긋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직장에서 좋은 남자 만나길 바라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제 만나지 말자. 예상치 못했던 남자친구의 이별 선언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저에게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 말만 남기며 뒤도 안 돌아보고 왔던 길을 가버렸어요. 저는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길게만 느껴진 그 순간 제가 이별을 당했음을 제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제 첫사랑의 끝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나버렸지요. 뒤늦은 충격에 헤어나지 못한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혼자 우두커니 숙소에 누워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저만 바라보신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라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눈가가 짓무를 정도로 울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내려왔어요. 첫사랑인 그에게 철저하게 버려진 저는 깊은 내상만 간직한 채 집에 도착했지요. 그렇게 저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며칠간 알아누웠어요. 겨우 몸을 추스린 저는 엄마가 끓여준 죽을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고 다시 누워 기절하듯 잠만 잤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해 저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학교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저 미영이에요. 잘 지내죠? 언니 근데 철성 오빠랑 언제 헤어졌어요? 실은 언니도 잘 아는 우리과 소영이랑 철성 오빠가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졸업하고 바로 결혼한다고 하던데 뭐예요 대체? 우리의 연애는 거의 비밀처럼 하고 있어 친한 사람 몇 명밖에 몰랐습니다. 후배의 말에 의하면 그쪽 둘이 사귄다고 소문난 지는 꽤 오래되었다고 하더군요. 저와 헤어지기 전부터 그러고 다녔던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그는 저보다 돈 많은 소영이가 눈에 더 들어왔던 것이고 그는 남자 신데렐라를 꿈꾸며 저보단 그 아이를 택했던 것 같아요. 허나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에서도 그의 연애 행각이 발각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주변에 제법 산다는 친한 친구들, 선후배들 그를 안 거친 적이 없더군요. 연애를 비밀로 하자는 이유가 있었지요. 저까지 대체 몇 달을 걸쳤는지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동안 배신감과 모멸감이 들어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속물적인 연애 행각을 듣고 나니 진심으로 사랑했던 제가 한심스러워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게 맞다 싶더라고요. 쓰레기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아
맘을 굳게 먹었건만 여러모로 충격을 받았던지 심한 현기증으로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지러워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지요. 얼마나 정신을 잃었을까.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엄마가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이를 갈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막상 깨어난 저를 보자 절절하게 감정이 더 격해지시더라고요. 저 역시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연수야, 너 임신 초기라고 하더라. 더 정확한 검사는 받아봐야 하지만 빈혈로 쓰러진 거라 하더라고. 이거사 어쩌자고. 결혼도 안 한 몸으로 아이를 가졌어. 너 이렇게 만든 녀석 대체 어디 있어? 내 이 녀석을 가만두나 봐. 빨리 이름이랑 사는 곳 대거라. 너랑 같은 직장에 다녔던 녀석이냐? 대체 언놈이 우리 딸 신세를 이렇게 망쳐? 내가 널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 줄 알아? 임신이라고요? 내가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지만 병원의 검사 결과 임신이 맞다고 하더군요.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면서요. 분명 마지막으로 여행 간 그때가 틀림없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원망하듯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저를 붙들며 애아빠란 인간 대체 어디냐며 다그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늦게 얻은 저를 귀하게 키웠건만 결혼도 안 한 딸이 애를 가졌으니 그 입장에서도 기가 찰 노릇이었죠. 저는 한참을 돌아누워 생각했어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끝에 도저히 저에게 찾아온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 더더욱 아니었지요. 제가 그에게 버려지며 느꼈던 그 참담하고 암울했던 기억이 떠올라 저 또한 그와 똑같은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실로 다시 들어온 부모님께 선전포고를 하고야 말았죠. 애기 아빠 없어요, 엄마 아빠. 그치만 저 혼자서라도 이 아이 낳을 거예요. 제 힘으로 보란듯이 키우고 싶어요. 뭐라고? 절대 안 돼. 제정신이야 너? 어떻게 혼자 키우려고 해? 너 그랬다간 부모랑 아예 인연 끊는 줄이나 알아. 절대로 용서 못한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네가 기어이 부모 뜻 어기고 네 멋대로 하겠다고? 좋다. 넌 이제부터 내 딸 아니다. 다신 부모 볼 생각 말고 알아서 살아. 세상이 어떤가 홀몸으로 한번 키워보면 나중에 우리 말이 옳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할 거야. 여보 갑시다. 저의 말에 화가 나다 못해 분노에 찬 아버지는 못난 딸 때문에 애처롭게 우는 어머니를 억지로 몰아붙이다시피 몰고선 저를 병실에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저는 부모님에게 내쳐져 지방에 있는 미혼모 시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다른 미혼모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출산을 맞이했지요. 보호자 없이 산실로 들어가 혼자 고통을 감내하며 저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저와 태어난 딸을 축하해준 사람들은 시설 직원과 함께 있던 산모들 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에 행복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네요. 딸이 기어다닐 때쯤 시설에서는 제가 자립하길 권했습니다. 기한을 정해두고 취업이나 창업하지 않을 경우 퇴소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이 어려 막막했지만 시설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딸을 어린이집에 잠시 맡겨두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파출부도 하며 잠시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딸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 손이 덜 가게 되더군요. 대학은 졸업한 터라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여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사를 구한다는 구인이 나왔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도전할 수가 있더군요. 아쉬움이 남아 저는 자연스럽게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고 운 좋게도 저의 열의를 좋게 본 사람들 도움으로 시설 내 사무보조 자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월급은 얼마 받지 못했지만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었지요. 그 자리마저 얼마나 기쁜지 딸을 바로 옆에서 돌보며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게 도움 주신 분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저의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저는 사회복지사를 목표로 두고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으로 월세방이라도 얻어나가 딸을 교육시키며 살 수 있게 되었죠. 그 사이 딸은 무럭무럭 자라 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엇나가지 않고 건강히 예쁘게 자라줬어요. 간혹 부모님이 그립고 지난 유복했던 시절이 그립지만
제가 택한 인생이니 가끔 월세방에서 비가 새거나 난방이 안 들어와 추위에 떨어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7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일하던 곳으로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저를 와락 안아주시며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연수야, 왜 이런 꼴로 살고 있어? 힘들면 그냥 싹싹 빌고 들어올 것이지. 아빠가 속상해서 한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여태 부모 찾지도 않고 너 혼자 힘들게 꾸역꾸역 살고 있었어? 우리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사방팔방으로 노력했는데 미련스러운 것 얼굴 좀 보자. 왜 이렇게 야위었어 내 새끼. 그동안 고생 많았지? 몇 년 사이 연세가 더 들어 보일 만큼 마음고생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부모님께는 변명의 여지 없이 죄인인 딸이었죠. 저도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나왔지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입이 잘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딸이 엄마 하면서 집 밖으로 나왔고 부모님께선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딸에게 시선이 꽂히셨어요. 저는 딸을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딸 낳았어요. 지금 벌써 유치원 다녀. 얼마나 예쁜 줄 몰라.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빠. 딱한 것 고생했다. 널 병원에 남겨두고 내쳤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 네 아버지가 겉으론 저래도 집에 와선 나와 같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떻게 천륜을 거스르겠니. 이제 엄마 아빠랑 다시 집에 가자. 응? 가자 연수야. 네 방 아직 안 치워놨다. 부모님의 이 말에 저는 딸을 데리고 낡고 비좁은 월세방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돌봐주시겠다며 제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하라고 했죠. 저는 딸과 함께 당당히 살기 위해 취업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얻고 처음으로 취업한 곳은 요양시설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시설로 들어오신 분들의 불편함도 들어주고 제가 남들에게 쉽게 터놓고 말 못하는 사정이 있다 보니 그곳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더 잘 어루만지게 되더군요. 조부모님 곁에서 자란 초등학생이 된 딸은 엄마를 위해서 기특하게도 열심히 공부한다 했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네요. 제 인생에 따뜻한 햇살이 문을 두드리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제 인생이 남자로 인해 망가졌지만 남자로 인해 다시 빛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요양시설에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오시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죠. 전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은 연세가 많아 건강 문제로 그만두셨고 이번에 새로운 선생님은 한참이나 젊은 분이셨습니다. 그와 특별한 인연으로 엮일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가 직원 환영회 때 나지막히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요양시설로 모시면서 병원 문을 닫고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어머니랑 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 요양시설로 온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보통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선뜻 그렇게 한 것을 보니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새로운 의사 선생님을 보고 호기심과 반가움을 표현하셨어요. 그런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이 제 눈에는 얼마나 푸르처럼 보이던지 멋져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그이에 대한 호감이 생겼나 봐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가 계신 병실을 둘러보게 되었지요.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는 치매가 중증이어서 선생님이 어머니라고 불러도 뚱한 표정을 지으며 아저씨 누구신데 저를 아세요? 라며 새침하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선생님의 어머니를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어르신, 아드님이세요. 얼굴이 잘 기억 안 나시나요? 라고 말하니 선생님의 어머니가 네가 내 딸이잖아. 저 아저씨는 나도 몰라. 라며 도리짓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의 이런 행동에 당황한 것은 바로 저였어요. 아무리 치매가 있으시지만 처음 본 저를 딸이라 여기시며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인 의사 선생님을 내치기까지 하셨지요. 선생님은 이런 어머님을 보더니 빙그레 미소 짓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닮긴 많이 닮았죠? 역시 우리 어머니는 영특하신 것 같네. 느닷없는 의사 선생님의 웃음소리가 들려 제가 뒤돌아보니 겸연쩍어하며 사정을 얘기해 줬습니다.
선생님께는 나이 차 나는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 누나의 병을 고치고 싶어 의사가 되었는데 너무 일찍 저 세상으로 가버려 의사 선생님 어머니의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선생님의 누나와 비슷하게 닮아 처음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선생님의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딸이라 여겨 살아생전 딸을 대하듯 저를 대해주었지요. 그렇다 보니 시설 내 다른 환자들보다 유독 마음이 더 가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시면 저도 딸처럼 행동하곤 했어요. 이러는 제 모습을 회진을 돌다 멀리서 선생님이 지켜보셨나 봅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제게 지갑 속 간직한 누나 사진을 제 앞에 내밀더군요. 전에 말한 우리 누나 사진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저는 건네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추 보니 사진 속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아가씨와 언뜻 비슷해 보이기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다 저랑 닮았다고 맞장구를 쳐주대요. 어떤 분은 그 의사와 제가 남매처럼 닮았다고 곁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유였던지 어느 순간부터 그가 저를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이 일로 우리는 업무적인 일 외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